이게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우리가 다 겪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해석할 것인가. 윤석열 현상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의 인간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지난 20년을 돌아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이속만 챙긴 사람들이죠. 거기서 문재인은 좀 다르다고? 물론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불법을 통해서 막 다른 사람 걸 개걸스럽게 막 해먹진 않았어.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먹었어. 그런데 그렇게 해먹는 현상을 우리가 10여 년을 경험했으면서도 그것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될 개혁 조치는 하나도 안 했어. 왜 안 했는가를 따져보면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어떤 개혁조차 안 한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그리고 친문 세력들이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런 애들을 나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왜 조국이 지금 나와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조국은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너희들 쫄았잼 이러면서 자기 설레발을 쫙 까니까 사람들이 거기 시원하니까 거기다 표를 줬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조국은 말은 그럴듯하게 해. 자기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의사결정에 딱 들어왔을 때 자기 이익을 선택해요. 결코 공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공익,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반드시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몇 번, 여러 번 검증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검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앞에서 말한 것 같고 지금 그 의사결정한 것과 왜 괴리가 생기는지를 보면 그것은 이런 괴리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한 원칙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될 거야. 자기가 손해를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는 손해를 안 봐. 공익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되잖아. 자기 손해 없이. 공직자가 나왔으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공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이익인가. 근데 그걸 공익으로 포장을 해. 놀라운 기술이야. 조국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내가 그걸 파악하고 나서 아, 얘는 못 쓰겠다. 반드시 그것이 뭐야? 멘탈 DNA로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건 똑같아. 누구하고? 정봉주랑 똑같아. 사람들이 이것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못해. 정봉주는 하는 게 좀 유치하지. 근데 조국은 하는 게 고급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서울대 교수를 했지, 법학자지, 뭐 책도 많이 썼지, 뭐 했지.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상당히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면밀히 뒤져보면 공익을 위해서는 한 게 없어. 윤석열 현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국가적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탄핵해야 된다, 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좋아. 그런데 유시민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죠.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네, 이 책을 보고 유시민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멍청한 책이에요. 굉장히 아주 분석적으로 잘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윤석열이 뭡니까? 문화재 가게, 문화재를 포셀란이 뭐지? 우리말로? 포셀란이 뭐지?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단어가. 포셀란이 뭡니까?
도자기, 맞아, 선생. 캔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코끼리처럼 막 움직일 때마다 도자기가 다 부서지는 거야, 도자기가. 이런, 빌어먹을 경우가 있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결하냐? 유시민이 내놓은 것은, 내놓은 사전적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사전적으로 사면하자. 사전적으로 사면해서 영구 사면을 해주자. 그런 얘기야. 나는 그 유시민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이 미쳤나?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만한 뭐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왜? 윤석열 현상서부터 책이 시작됩니다. 윤석열이 이 도자기 가게 그 코끼리가 들어가지고 개판 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가게에 들어간 게 아니고 누군가 그 가게에 들어가도록 한 사회적 현상이 있었어요. 그 사회적 원인을 분석해야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결책을 제안할 때 그 의미가 있고 다시는 윤석열 같은 인간이 탄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길을 우리가 열 수가 있어요. 이 사회적 원인, 윤석열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끔 만든 사회적 원인 제공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과 친문 세력에 대해서 유시민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역사적 단절을 시키는 거지. 윤석열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윤석열 이놈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아주 세밀히 잘 분석했어요. 그 원인도 뭐 쫙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어떤 인간이고 뭐 그래서 이런 국가적 재앙을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영구 사면책을 해서 윤석열이 스스로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협치를 할 것 같지도 않고 그 뭐 어떻게 해서 탄핵하면 또 저쪽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또 부결되고 그러면 더 큰일이니까 아예 너 내려와라. 그러면 영구 사면해 주겠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하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유시민의 사고 체계는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는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 유시민의 책을 내가 좋아했는데 유시민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완전히 까먹은 사람이에요. 유시민의 말은 이제 믿기가 어려워졌어요. 물론 남의 거 뭐 이렇게 쩍쩍 해가지고 자기가 해서 좋은 말 하는 거, 그런 거야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윤석열 현상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왜 그런지를 한나 아렌트의 철학을 통해서 설명하고 우리는 한나 아렌트의 철학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인사조직론적으로 보았을 때도 한나 아렌트의 생각이 옳아요. 그래서 뒤에서 한나 아렌트의 생각을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현상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역량진단, 나는 더 쉽게 인사평가라는 말을 했는데 인사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조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서울지검장까지 했으면 그래도 나은데 검찰총장까지 시켜버렸어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 거짓말을 그냥 없었던 걸로 치워줍니다. 거짓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독일에서 정치인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죽음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왜? 히틀러가 총통이 되기까지 연방 총리를 거쳐서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 모자를 쓰는 이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짓말을 그냥 놔둔 거야. 누가? 문재인이, 조국이, 임종석이. 이런 애들이 그 많은 권력과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아직도 문재인과 친문 세력을 칭송하는 놈들이 있어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인사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학문적,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지금 윤석열이 하는 꼬라지를 봐요.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이진숙 같은 여자를 어떻게 장관급 자리에 앉히느냐고. 있을 수 없죠. 김문수도 똑같습니다. 이런 역량 진단도 안 하고 인사 선발도 엉망진창으로 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직론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어떤 놈이 왔느냐에 의해서 엉망진창으로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직무를 맡으면 그 직무에서 반드시 창출해야 될 성과 책임이 뭐라는 것을 정하지도 못한 채 지 꼴리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채로 움직여도 누구 하나 손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도록 내버려뒀냐, 이게 지금까지.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조국은 이 녀석이 뭐냐, 자기가 제도론을 전공했다는 놈이야.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그들이 다시는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어야 되잖아. 형법과 제도론을 전공했다는 놈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와가지고 법무부 장관임내 하다가 뒤에서 칼을 맞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야 안가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뭐가 있어? 내가 잘못 얘기했으면 내가 뭘 잘못 얘기했는지를 가져오라, 나한테. 내가 한나 아렌트가 자기 스스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한 게 고쳤어요. 나중에 단어를. 그게 뭐냐? 악의 급진성에서 악의 평범성으로 고칩니다. 자기의 개념을, 개념 체계를. 전체주의 기원에서 나치와 스탈린 체제에서 히틀러와 스탈린 체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난지를 분석해 가서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요. 이건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분석을 하고 양도 방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냐? 악의 급진성이에요. 악의 급진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칸트가 처음으로 악의 급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백종현 교수가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악의 근본성이라고 말해요. 근본적 악, 급진적 악, 이것을 그대로 한나 아렌트가 따다가 여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1789년에 나온, 그러니까 그 칸트가 노년에 들었을 때 70이 넘어서 노년에 들었을 때 이 책에 나옵니다. 여기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의 근본악에 대하여. Das radikale Böse. Böse라는 게 악이라는 뜻이거든요. 라디칼레, 급진적 악. 그런데 이 백종원 교수는 근본적 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차용해서 전체주의의 기원에 이 악의 급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 그것을 1951년에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을 써요. 그래서 그걸 쓴 이후에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죠. 톱스타였어요. 정치 철학계의 톱스타처럼 전 세계에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63년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히만이 재판받는 과정을 5편의 또 뉴요커 신문에 기재하죠. 그것을 편집해서 63년에 펴냅니다. 책으로 펴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욕을 들어먹습니다. 악의 급진성이 아니라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이죠.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악의 평범성. 그 자기의 이 악이 이 세계에 악은 평범하다. 우리 그 보편적이라는 거지. 악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악들이 그냥 그 어두운 곳에서 침침하고 어두운 거고 습한 곳에서 이끼 끼듯이 이끼가 아니라 곰팡이 피듯이 쭉 퍼져 있는 거야 그냥. 이 얘기는 뭐냐? 인사조직론에서 얘기하는 이 핵심 단어만 내가 썼는데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걸 가르치겠지만 이 얘기의 최종 규결은 뭐냐?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관해서 똑바로 하도록 하는 거야 이게 다. 의사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의사결정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독임제라고 해요. 독임제. 자기 한 사람이 홀로 책임지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야. 윤석열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The buck stop here?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독일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독임제 의사결정 체제를 완전히 어떻게 바꿨냐? 합의제 의사결정 체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총리서부터 저 말단 구청 직원들, 우리 이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독임제로 하지 않고 합의제로 합니다. 심지어 기업에서조차 합의제를 하도록 Mitbestimmungsgesetz, 공동결정법을 반포합니다. 혼자 결정하면 그것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같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공직에서나 아니면 각 개별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그래서 위원회 조직, 한국은행도 합의제 기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집행부에 대해서 통제하지만 실제로는 그 금리를 규정하는 것은 다 금통위가 있어요. 위에서 위원장,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잖아.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합의를 거쳐야 돼. 그런데 둘이서 같이 했다는 거 아니야? 둘이서. 독일은 연방정부가 의사결정할 때 총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어떻게 돼? 합의에 의해서 내각에서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도록 됐어. 그 대신 느리지. 그렇지만 뒤로 가진 않아. 이 한 장이 내가 윤석열 현상을 설명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나중에 이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으로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책을 만들 수 있는 기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직무설계 모형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어서 이거 다 쓰고 나서 나중에 힘이 되면 이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그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다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같은 인간이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문 세력 같은 놈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책을 써서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오케이.